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의 한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이 밤사이 계속해서 번졌습니다. 민가와 초등학교 부근까지 접근했고 아파트 단지와 인근 주택가의 주민 등 4천여 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조한 날씨에다 강풍까지 불면서 지금까지 1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 31대가 조금 전 6시 30분부터 다시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늘어난 확진자 수가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닷새 만에 다시 150여 명으로 세 자릿수가 된 가운데 서울 지역의 확진자는 3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의 집단 감염이 나온 서울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유럽 국가에 다녀온 뒤 감염된 경우도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300원 가까이 치솟은 가운데 이번 계약이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통화 스와프는 상대에게 자국 통화를 맡기고 달러나 상대국 통화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계약입니다.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선 미국에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여행 경보가 최고 등급인 여행 금지로 올라갔습니다. 의료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약물을 기간을 단축해서 승인했습니다. 유럽의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누적 사망자는 현지 시간 19일 3,405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의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스페인에서도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증시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잇따라 돈을 풀겠다고 발표하면서 일찍 반등했습니다.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막고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도는 다음 주 한 주 국제 여객기의 착륙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고 한국에서 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막는 나라에 네팔도 포함됐습니다. 울산시 울주군에서 어제 오후 2시쯤 발생한 산불이 밤사이 민가와 초등학교 부근까지 번졌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인근 주택가의 주민 등 4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지금까지 1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데 건조한 날씨에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곳 주민들이 또 참 불안하셨던 게 불이 어떻게 번질지 몰라서 대피는 해야 하는데 대피 시설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집단 시설에는 가지 말고 지인 집 등으로 가라는 안내를 받기도 했는데요. 현장에는 이제 날이 밝으면서 헬기가 투입이 됐고 어제 진화에 나선 헬기가 추락해서 실종된 부기장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 그리고 진화 작업이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밤 산 등선을 따라 불길이 일렁입니다. 불길을 따라가다 보면 바로 밑에 마을도 보입니다. 초등학교 뒷산에도 새빨간 화마가 들이닥쳤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울산시 웅천면의 한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화율은 30%가량으로 이미 1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건조주의보에 강풍주의보까지 이어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인근 주민 4천여 명에게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시와 소방당국은 인력 2,200여 명과 소방차 등 30여대를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과 새벽에는 헬기를 띄우지 못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산불 진화를 위해 댐에서 물을 담던 헬기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산림당국은 현재 주택가 근처에서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 31대는 조금 전 6시 30분부터 다시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서울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최소 16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6명은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의 한 제조회사 직원 3명도 감염됐는데 이들 중에 1명은 경기도 시흥에, 나머지 2명은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20대 남성은 8개월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생활하다가 최근 귀국한 뒤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준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시가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29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0시 기준보다 16명이 늘었습니다. 16명 중 6명은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입니다. 콜센터 직원의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자가격리 상태이던 콜센터 직원도 뒤늦게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여행과 관련한 확진자도 7명이 나왔습니다. 부천에 사는 20대 남성은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 머물다가 지난 15일 귀국했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등 가족들의 검사 결과는 오늘 오전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50대 여성은 이탈리아 출장을 다녀온 뒤 발병했습니다. 영국에 사는 딸 집에 방문했다가 기내에서 감염됐을 걸로 보이는 사례도 파악됐습니다. 이외에 경기도 성남시 은혜의 강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70대 여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용산구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80대 여성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천시는 서울의 한 제조회사에 다니는 직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사람은 인천에 살고 있는데 최근까지 서울 본사에서 매일 만났고, 경기도 시흥에 사는 나머지 한 사람은 최근 본사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하루에 떨어진 것으로는 지금까지 가장 큰 133포인트가 빠지면서 145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7월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13일에 이어 다시 발동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300원 가까이로 뛰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한 시중은행의 외화 딜링룸입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치솟자 곳곳에서 딜러들이 머리를 싸매고 탄식을 쏟아냅니다. 아침만 해도 각국의 슈퍼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코스피는 2% 넘게 오른 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공장이 잇따라 문을 닫았다는 소식에 공포는 다시 커졌습니다. 낮 12시 5분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8% 넘게 떨어지면서 역대 2번째로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습니다. 20분간 거래를 중단했지만 재개하자마자 다시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역대 최대 낙폭인 133.56포인트가 빠지면서 11년 만에 가장 낮은 1450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2% 가까이 빠졌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주 중엔 하한가가 속출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국내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꾸려는 외국인 투자자가 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300원 가까이 올랐다가 1,285.7원에 마감했습니다. 역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자 금융자산을 줄이고 현금을 늘리려는 투자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금과 채권 같은 안전자산까지 내다 파는 투매 조짐까지 보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달러당 1,300원 가까이 치솟은 가운데 이번 계약이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어젯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600억 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스와프란 상대에게 자국 통화를 맡기고 달러나 상대국 통화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계약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최대 600억 달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맺은 첫 한미 통화 스와프 규모의 2배에 이릅니다. 한국은행은 통화 스와프를 통해 조달한 달러를 곧바로 풀어서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으로 국제 금융시장에 달러가 부족해져 어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285.7원까지 올랐습니다. 1,280원 선까지 오른 건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맺은 통화 스와프는 시장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급락한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2008년에도 통화 스와프 직후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실물 경제에 준 타격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이번에는 그 효과가 덜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JTBC 강보드입니다. 미국이 전격적으로 전 세계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 금지로 올렸습니다. 유럽발 입국 금지 조치에 이어서 미국인들의 해외여행까지 막는 봉쇄 조치입니다. 미국의 확진자는 하루 사이 40%가 급증하면서 11,0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뉴욕 증시는 호재와 악재가 겹치는 가운데 힘겹게 소폭 반등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미 국무부가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전 세계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 금지 경보를 내렸습니다. 모든 해외 여행을 자제하라는 연방정부의 공식 권고입니다. 국무부는 해외 체류 미국인에 대해 해당 지역에 무기한 체류하지 않는 한 즉시 귀국 준비를 하라고 공지했습니다. 지난주 3단계 여행 재고를 발령한 데 이어 최고 단계로 격상한 것입니다. 네, 전 세계 여행 금지가 형식적으로는 권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귀국하든지 아니면 외국 현지에 그대로 머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 같은 고강도 조치라고 봐야겠죠. 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인이 해외를 오가는 것을 사실상 무기한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앞서 유럽 대부분 국가와 중국, 이란 등지의 입국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사실상의 해외여행 봉쇄 조치를 내린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지금 굉장히 빠릅니다. 현재 불안감이 매우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국가 비상사태 발령 이후 코로나 검사가 본격화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지만 그 추세가 매우 빠릅니다.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 11,0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만 하루 사이에 40%가 늘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인 뉴욕주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천여 명입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실을 모르는 감염자가 수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네, 뉴욕 증시 어제는 대폭락을 했고요. 오늘은 호재와 악재가 겹치면서 힘겹게 반등을 했습니까? 네, 다우지수는 미약하게나마 반등해 하루 만에 힘겹게 2만 고지를 되찾았습니다. 상승폭은 0.95%, 지수로는 188포인트를 되찾으면서 2만 8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0.47%, 나스닥은 2.3% 각각 올랐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브라질과 스웨덴 등 9개 나라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호재로 날아들었습니다. 반면에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8만 1,000건으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발표는 시장의 불안감을 드리우게 했습니다. 또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 기자회견에서 주요 경제국들이 조율되고 혁신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순간이라며 세계적 경기 침체는 거의 확실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의료 전쟁이라고 표현했죠. 치료제 개발도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의료 전쟁 중이라며 잠재적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미 식품의약국 FDA를 독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It's not a financial war. It's a war, and it's a medical war. We have to win this war. It's very important. Is the expert, but a lot of reasons that 트럼프 대통령은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킨을 코로나19 치료에 쓸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FDA 측은 백신은 1단계 임상시험 중이라며 승인까지는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일가족 3명이 코로나로 사망한 데 이어 4명이 감염되고 20명 가까이 격리되는 비극이 일어났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미국도 이처럼 코로나19로 비상이 걸렸는데 플로리다 일부 해변에는 여전히 인파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와 식당 등이 문을 닫게 되자 사람들이 해변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등 젊은 사람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지금 상황은 단순한 방학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플로리다주 해변의 모습입니다. 화창한 날씨에 수영과 일광욕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학교와 식당, 극장 등 각종 시설들이 문을 닫자 사람들이 폐쇄되지 않은 해변을 찾아 나온 겁니다. I feel like we shouldn't change our lifestyles necessarily just because of corona, especially because it hasn't been affecting younger people. I think that's why we don't take it serious. 백악관은 정부 방침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일부 젊은이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There are concerning reports coming out of France and Italy about some young people getting seriously ill and very seriously ill in the ICUs.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단순한 방학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해변으로 사람들이 몰리자 시정부 차원의 해변 폐쇄 명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비치와 포트로도데일, 템파 해변 등 유명 해변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앞서 플로리다주는 10명 넘게 해변으로 몰려가지 말라는 권고만 했을 뿐 주정부 차원의 해변 폐쇄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확진자가 이제 10,000명을 넘어서 미국 상황 보셨고 유럽도 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최근 연일 하루 400명 안팎의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전체 사망자 수가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환자들이 힘겹게 거친 숨을 내쉽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환자들입니다. Direi che siamo allo stremo delle forze proprio. La recettività di questo ospedale, che è un ospedale piccolo, a questo punto direi che è estremamente esaurita. Non abbiamo più a disposizione risorse sufficienti e soprattutto il personale sufficiente, perché nonostante tutto anche il personale comincia ad ammalarsi.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19일 누적 사망자가 3,40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3,245명으로 보고된 중국의 누적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에선 최근 연일 400명 안팎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스페인의 코로나19 사망자는 767명입니다. 중국, 이탈리아, 이란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습니다. 이에 스페인 마드리드의 호텔들은 자발적으로 나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격리시설로 객실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잘 따를 경우 앞으로 12주 안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런던 봉쇄 조치와 관련해선 추가 조치를 검토해야 할 수 있다면서도 대중교통을 전면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현지 시간 19일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증시의 대표 지수들이 2% 정도 올랐습니다.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등 잇따라 돈을 풀겠다고 발표한 게 증시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한국은행을 비롯해 9개 나라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세계 각국의 강력한 봉쇄 조치로 항공편 등이 없어서 발이 묶인 우리 국민들이 늘고 있고 이들을 어떻게 데려올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3억 인구의 인도는 이미 국경을 상당 부분 폐쇄를 했는데 다음 한 주는 국제선 항공기 착륙을 아예 못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이미 국경 상당 부분을 봉쇄한 인도가 민간 국제선 항공기 착륙도 금지했습니다. 금지 조치는 22일부터 일주일간 시행됩니다. 또 22일 하루 동안 통행을 금지한다고 모디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9일까지 인도의 누적 확진자는 173명, 사망자는 4명입니다. 확진자 1명인 네팔도 2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한국을 비롯해 유럽, 일본 등에서 들어오는 여행객 입국을 전면 금지하며 코로나19 대응에 나섰습니다. 스리랑카는 총선을 연기했고 20일부터 27일까지는 민관의 모든 노동자가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러시아의 확진자는 전날보다 52명 늘어난 1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모스크바 국제학교 재학생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우리 교민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교민 자녀들도 상당수 다니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은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리며 오는 28일까지 재학생과 부모들도 자가격리를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받고 있는 의혹 관련 수사 소식입니다. 장모 최 씨가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조작했는지가 이 사건의 지금 쟁점인데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장모 최 씨의 동업자는 최 씨가 위조를 했고 또 다른 위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 씨 측의 주장은 이 동업자가 조작하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의정부지검은 어제 안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안 씨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의 동업자로 이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안 씨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적도 만들라고 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안 씨는 최근 JTBC와의 통화에서도 최 씨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사이가 검사고 그런데 내가 뭐 소개시킬 것 같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믿었죠. 근데 무슨 뭘 또 가려고 그러냐니까 기여시키려고 그러죠. 사이를 이제 신고시키려고 그러는데요. 잔고증명서는 최 씨가 건네줬고 가짜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에 갔다가 이거를 신고를 은행에 가서 했더니 이런 잔고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펄쩍 주저앉았어요. 제가 살아서 뭐 하나 싶은데 제가. 최 씨가 타인의 돈을 자신의 통장에 잠깐 넣었다가 빼는 방법으로 잔고를 조작한 적이 더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100억짜리 잔고증명을 또 띄워놨어요. 은행거로. 그거는 누구한테 돈 주고선 나는 세상에 그런 거는 알지도 못하는데. 반면 최 씨는 안 씨가 잔고증명서를 조작하라고 시켰고 투자금도 가로챘다고 정반대 주장을 해왔습니다. 양쪽의 충돌은 2015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동업 과정에서 돈을 편취하려 했다는 점 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람은 최 씨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증명서 위조 여부를 따진 재판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없습니다. 수사가 진척이 없자 윤 총장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이어졌지만 아직 뚜렷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 씨 아들은 취재진에게 안 씨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오히려 우리가 돈을 떼인 피해자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경찰은 이 은행 잔고 증명서가 마지막으로 위조된 시점 그리고 실제로 사용이 된 시점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사가 가능한 시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공소시효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규진 기자입니다. 최 씨와 안 씨의 분쟁이 한창이던 2015년 검찰은 은행 잔고 증명서의 위조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안 씨만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유죄를 받았습니다. 위조 여부가 논란으로 다시 떠오른 건 지난해입니다. 최 씨와 또 다른 분쟁을 벌인 노덕봉 씨가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대검은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지만 진척이 없었다고 노 씨는 주장합니다. 결국 최근 논란이 커진 뒤 의정부지검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고 경찰도 별도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입니다. 사건이 오랜 시간을 거치는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소시효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3년 사용된 가짜 잔고증명서가 작성된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수사가 가능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최 씨가 사용한 4장의 은행 잔고증명서는 2013년 4월과 6월, 10월에 작성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최 씨가 경기도 성남 도촌동 땅을 구입할 잔금을 마련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동안 공소시효 만료일은 이 중에서 날짜가 가장 빠른 2013년 4월을 기준으로 계산돼 이달 말까지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위조한 날짜가 각각 다를 경우 마지막 위조한 시점을 기준으로 오는 10월까지 공소시효 만료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경찰이 검토 중입니다. 특히 최 씨가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날짜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피해를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문서를 믿고 투자했다가 거액을 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핵심 당사자인 최 씨의 소환 날짜에 대해서는 검찰과 이중수사 문제가 있다며 여전히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어제는 1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주저앉았던 국제 유가가 밤사이에는 또 폭등을 했습니다. 24% 폭락했다가 23% 폭등입니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역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국제유가 소식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국제유가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23% 상승은 역대 최고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 24% 폭락했던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23% 상승했습니다. 역대 최고 상승인데요. 현지 시간 19일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3.8%, 4.85달러 급등한 25.2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유가 급등은 최근 급락에 따른 일부 기술적 조정이 가미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전날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24.4% 하락해서 2002년 2월 이후에 1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유가 상승은 전날의 폭락을 상쇄한 것이지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면서 원유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감산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른바 석유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말한 내용이 오늘 또 있습니다. 보건 시스템이 약한 나라를 지원하는 사업에 지금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서 기금 목표가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네, WHO 사무총장이 각국 대표부들과 화상 회의를 한 장소에서 한 말인데요. WHO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하자 공중보건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WHO는 이 사업에 6억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천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각국에 기부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가 더 많은 나라로 퍼져나가고 있어 기금 목표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가 시즌 중단을 4월 말까지로 연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모든 프로축구 경기를 4월 3일까지로 중단을 하고 연장을 했는데 이를 4월 말까지로 연장한 겁니다. 이번에 프리미어리그 연장이 가능해진 건 당초 올해 열릴 예정이었던 유로 2022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프로리그 경기를 6월까지 치를 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정리해서 조금 뒤 두 번째 보도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례적으로 하루 더 연장됐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을 막기 위한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협상이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당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비한 투표소 운영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른바 셀프 제명을 통해 바른미래당을 나와서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김삼화, 김수민, 김중노, 이동섭 의원이 민생당을 탈당했습니다. 최근 법원이 셀프 제명을 무효라고 판결하자 통합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입니다. 탈당과 동시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은 상실했습니다.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방식이 내년부터는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뀌게 돼서 다양하고 또 정교한 여신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에서 10등급까지 등급을 매겨서 평가를 하던 것이 1점에서 1000점까지 점수로 개인 신용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임금을 체불한 금액으로 집계된 게 역대 가장 많은 규모였습니다. 1조 7,200여억 원으로 전해보다 4.5% 늘었는데 2년 연속으로 최대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고 또 정부가 단속을 강화한 부분도 이유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미국에서 우리 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현대차가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이 공장에서 엔진을 받는 기아차 미국 조지아 공장도 멈추게 됐습니다. 생산 차질은 물론이고 협력업체들도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검찰이 식약처 등과 함께 마스크 관련 합동 점검을 벌였습니다. 사재기 등으로 창고에 숨겨져 있던 마스크 약 200만 장을 적발해 시중에 유통시켰습니다. 또 KF94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필터 6.3톤을 자진 신고를 통해 회수한 뒤 제조업체에 분배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가 24만 건 아래로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가 5건이 안 됐습니다. 반면 지난해 이혼은 11만 800건으로 1년 전보다 2% 증가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수도권에 강풍 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후 5시쯤 큰 불길이 잡혔는데 산림 1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교회에서의 집단 감염에 대해서 개신교계가 방역당국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총연합이 공동 담화문을 내고 모든 교회는 책임 있게 행동하고 당국에 협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취소 소식이 오늘도 있는데요. 다음 달 12일에 열릴 예정이던 군산 새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입니다. 10,000명이 넘게 참가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동안 접수된 시청자들의 참가비를 빠른 시일 안에 돌려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극장들은 좌석 사이에 거리 두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메가박스는 홀수열 좌석 예매를 제한하고 있고 롯데시네마는 최소 2좌석씩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GV는 오늘부터 앞뒤 뛰어앉기를 실시합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열리는데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시작이 된 지 7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추가 기소가 돼 있는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을 분리할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임금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현대중공업 노조가 오늘 부분 파업을 합니다. 울산 본사 안에서 결의 대회도 여는데 마스크를 쓰고 사람 사이의 간격도 유지하고 또 짧게 집회를 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코로나 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선 항공기를 탈 때 오늘부터는 신분증이 없어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서 신원을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절기 충분히 오늘 태풍급 강풍은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동쪽 지역 중심으로 바람이 강합니다. 아침까지 초속 10m 정도로 세차게 불어오겠고요. 밤부터는 동해안 지역에 다시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곳곳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거나 크게는 3도가량 더 높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14도, 광주 18도, 대구는 19도까지 오르겠고요. 함흥은 16도, 평양이 15도로 북한도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당분간 봄이 시작되는 만큼 기온이 높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남쪽에선 봄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제발 꽃을 보러 오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축제까지 취소했지만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서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창원시 진해구의 관문인 안민터널 앞입니다. 군항제가 취소했으니 방문을 자제해야 되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벚나무를 따라 시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창원시가 진해 군항제를 취소한 건 58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내외 여행사 2만여 곳에는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내년에 2배로 더 멋진 축제 준비하겠습니다. 문제는 축제를 취소해도 오는 사람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벚꽃 명소인 진해 경화역엔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400만 명이 찾은 만큼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진해는 골목골목이 다 아름다운 벚꽃으로 피기 때문에 상국 충객들이 어디를 왔다 가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축제를 취소한 경남 양사 원동마을과 전남 광양 매화축제에도 예년에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방역을 최대한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수만 명씩 몰리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워 지자체들과 방역당국의 실험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종로구의 한 다가구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개조공사 중이던 거실과 방 내부가 불에 탔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주민 10여 명은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사 중이던 집의 바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남 통영시 동부 방파제에 정박 중이던 배에서 불이 나 주변에 있던 배로 옮겨 붙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형 선박 7척과 바지선 1척이 완전히 불에 탔고 다른 선박 2척은 기관실 등이 불에 그을렸습니다. 불이 나자 인근에 있던 낚싯배 선장이 신고했고 출동한 통영해경과 소방당국이 불길을 잡았습니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기도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약 200만 원씩의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합니다. 화성시의회는 어제 열린 임시회에서 재난생계수당 846억 원 등 1,457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난생계수당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주는 긴급생계비와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 등에게 주는 긴급생계복지비가 있습니다. 또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최대 2천만 원을 주는 영업 손실비도 포함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어제 오전 0시를 기준으로 공식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565명, 사망자는 91명입니다. 전날과 비교해 152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닷새 만에 두 자릿수 증가세가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갔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나흘 동안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해서 다소 안심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한 자릿수로 줄고 뭐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었는데 이게 닷새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갔어요. 네네. 이 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실 겁니다. 네. 네, 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인 건 맞습니다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변화는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왜 이렇게 잔불이 꺼지지 않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이 문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이 부분이 잔불이 계속 발생하지 않고 확실한 이 마무리가 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대구 지역에서는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고위험 시설 아니겠습니까?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정부와 방역당국에서도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예, 그 점 매우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대구의 방역당국 원영재 시장님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한 3주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고위험 시설, 즉 집단 요양원, 요양병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그랬는데 그저께도 발표한 거면 현재 30%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력이 좀 없어서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빨리 고위험 이런 집단 수용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병원과 수용 시설에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전수조사가 돼야 되는데요. 단지 그 전수조사가 설문조사하듯이 이 서류 보내고 그거에 통해서 지금 몇 명이 있느냐, 또 거기에 혹시 발열이 나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식으로 공문 보내고 서류 받는 식의 전수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이번 제소돼 있는 모든 환자와 이 시설 근무자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전수조사, 이런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이고 조속히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의 확진자도 3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최소 1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6명은 구로구, 신도림 등 콜센터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콜센터 문제도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된 모양이에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제 추가로 계속 이제 확진자와 접촉자를 더 넓혀가면서 이제 추가로 발견된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는 콜센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콜센터처럼 계속 튀어나오는 이 잔불, 소규모 집단 감염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사랑의 은혜 구의 맛도 마찬가지고 또 요양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어떻게 잔불만 끌어다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잔불을 막는 어떤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하겠죠. 네.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네. 결국 이 부분은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됐던 부분입니다. 즉 지역사회에 이 잠재되어 있는 감염 환자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감염되어 있는 잠재 환자들이 가장 약한 지점, 즉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된 사람이 이 오랜 시간 동안 있는 그런 지점을 타고 집단 방향에 툭툭 튀어나오는 거니까, 그럼 지역사회에 있는 이 잠재된 감염 찾으려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 지역에 내일 0시부터 앞으로 잠복기인 2주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시민 여러분 중께서 2주간 발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는 분은 오셔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2주간 검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이 통제가 돼야 잔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17세 고등학생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이 여부를 놓고 상당 기간 혼선이 좀 빚어졌고요.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점 아직 좀 더 신중하게 앞으로 이 확진과 또 추가적인 진단과 추가적인 검사 등을 좀 들여다봐야 지점이고요. 이미 제가 영남대병원 측하고 여러 차례 어제 통화를 하면서 조사를 했었는데 임상적인 진단으로 봐서는 분명히 코로나19 같은데 의심이 되는데 검사에서 안 나와서 7번이나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도 혹시나 걱정이 돼서 진단키트가 지금 국내 5가지가 회사 제품이 사용되는데 그 5가지 제품을 모두 다 사용해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이 돼서 질병관리본부에 이 부분을 좀 확진 검사, 추가적인 또 다른 확진 검사를 의뢰하면서 이 부분이 음성에 나오는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다만 아쉬운 부분은 질병관리본부가 얘기했듯이 진단키트, 즉 진단 검사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혹은 말한 대로 이 영남대병원에서 임상검사센터에서의 어떤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인지,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 진단과 검사 방법 간의 차이에서 그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고 최종적으로 좀 신중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발표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그런 부분이 지금 완료되기 전에 이런 부분이 발표되면서 영남대병원에 계신 모든 환자와 또 의료진이 좀 당황하는 점이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매우 좀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좀 신중하게 전문가들과 충분히 판단하고 그런 조사를 거친 다음에 발표하는 것이 혼선이 없었고 오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체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걸 치명률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탈리아의 경우에 뭐 8.3%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고 이란도 7%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네네. 우리나라도 그동안에는 0%대였었는데 이게 1%대로 올랐잖아요. 네네. 이 부분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초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치사율이 거의 1%대였습니다. 네. 0.9% 1%대였다가 0.6%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서 1%가 다시 됐습니다. 이 점은 유동적입니다. 결국 치사율은 얼마나 많이 환자가 급격히 발생하느냐,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의료기관이 역량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리고 또 이제 환자들이 고령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냐 아니냐, 이 세 가지가 크게 치사율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다행히 이제 그 대구에서의 그런 급격한 증가 발생은 막았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요양병원이나 또 이런 고령자에게 환자들이 집중해서 발생함으로써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장 지금 걱정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방역 정책과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치사율을 낮추기 위한 좀 특별한 좀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WHO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열 진통제죠, 진통 소염제, 이부프로펜을 쓰는 대신에 타이레놀이요, 이걸 권고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타이레놀을 사재기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던데 말이죠. 네, 그 부분 참 걱정되는데요. 네. 사실 이 부분이 과학적으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건 네. 아닙니다. 즉 이부프로펜, 어린이 브루펜 시럽이 대표적인 건데요. 브로펜이라는 그 말이 들어가면 다 같은 계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광범위하게 유럽에서 많이 쓰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일부 보고에 의하면 이 이부프로펜이 들어간 해열제를 쓰게 되면은 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증상이 악화되거나 좀 문제가 더 있을 수 있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워낙에 이러한 약이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저희 처방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정말 문제가 없다고 확정되더라도 대체할 약이 있으니까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부프로펜을 당분간 좀 특별하게 더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좀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추후에 이부프로펜이 정말 문제가 없다면 추가로 다시 발표할 거고요. 이부프로펜이 여전히 영향이 있다 그러면 다시 또 확정적으로 또 다시 얘기할 거니까 그때까지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그동안 국내에서도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 그리고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 뭐 코로나19의 대안 치료제로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라리아 예방약입니다, 클로로퀸을 코로나 치료 시험에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건 어떤 약입니까? 말라리아 예방약으로 이제 처방하는 약이고요. 이미 이 약은 굉장히 100년 전부터 썼던 약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약 이외에도 거의 50여 가지에서 총 56가지가 치료 후보 물질로 선정이 돼서 다양한 국에서 다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요. 이미 클로로퀸도 처음부터 알려져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소식은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대규모 임상 시험 통해서 최선의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물질이 선정될 과정이고요. 지금 말씀드린데 그런 것이 한 가지 이제 보고가 나왔다 해서 이 부분이 좋으니까 약을 사거나 이 부분을 막 구하러 다니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네, 어제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2주 동안의 자가 격리가 권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집안에서 자가 격리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 많은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점에 동의하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2주간의 자가격리를 강제로 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고요. 또 가족의 감염이 우려되시는 분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외국 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격리하기 어려운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한의 교민들 격리시설처럼 그런 격리시설을 보완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그런데 격리를 좀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고려해서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4.15 총선 선대위 체제로 들어갑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휘를 합니다. 비례대표 공천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미래한국당의 지도부가 결국 모두 물러났고 미래한국당의 새 지도부가 오늘 선출이 됩니다. 먼저 최수연 기자입니다.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명단 중 당선권 4명 정도를 수정하기로 결정했지만 황교안 대표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구태 정치, 나쁜 정치와 단절할 것입니다. 이런 경고에도 한국당은 비례대표 명단 확정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를 강행했습니다. 4명 수정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한선교 대표는 선거인단을 향해 황 대표와 사전 교감이 있다며 엄중한 투표를 주문했지만 황 대표랑은 전화 통화도 하고 다 하지만 지금 뉴스에 나오고 보도에 나오는 거는 그 측근들이라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는 61명 중 반대 47표, 큰 표차 부결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공개 비판에 나서자 통합당 출신이 대부분인 선거인단이 그 뜻에 따라 투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친황 핵심이라 불린 한선교 대표는 거친 사퇴의 변을 남겼습니다. 부패한 권력이 저의 개혁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가스로운 자들의 그 행태 저는 막히고 말았습니다. 한선교 대표를 따라 한국당 지도부는 총사퇴했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일부 의원이 추가로 한국당에 건너가 새 지도부를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 지도부의 뜻에 맞는 공천 작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요즘 새로운 정당 이름들을 많이 듣게 되죠. 새로 생긴 정당 수가 올해 들어서만 17개입니다. 정당 득표율이 3%가 넘으면 서너 석의 의석을 얻을 수 있는 선거법이 새로 만들어졌고 따라서 비례대표 쟁탈전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함께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가자평화인권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주소는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 사무실. 여기서 다시 당 표실을 따라가니 별도 공간으로 안내합니다. 책상 하나와 소파가 있는 사무실입니다. 이 당은 2016년 유족회가 만든 당이 전신으로 지난 1월 다른 단체와 합쳐졌습니다. 평화통일과 강제징용을 해결하려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거고요. 그런데 인권당 시절이었던 2018년 선관위에 제출한 활동 내역이 없습니다.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47곳 중 17곳이 올해 신설된 정당들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미니 정당입니다. 일부 민주당원은 이런 정당들과 손을 잡은 걸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창당 대기 중인 창당 준비위들도 수십 곳에 달합니다. 역대 가장 긴 비례대표 투표 용지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겁니다. 선관위는 분류기 용량 때문에 비례 후보를 낸 정당이 25곳 이상이면 손으로 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시민당의 진보 진영 원로들이 포함된 정치개혁연합이 빠진 걸 두고 이낙연 전 총리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현재의 전개가 몹시 민망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의 한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이 밤사이 계속해서 번졌습니다. 민가와 초등학교 부근까지 접근했고 아파트 단지와 인근 주택가의 주민 등 4천여 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조한 날씨에다 강풍까지 불면서 지금까지 1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소방 헬기 31대가 새벽 6시 30분부터 다시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늘어난 확진자 수가 닷새 만에 다시 1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현재까지 서울 지역의 확진자가 3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서울 콜센터 관련 확진자에 유럽 국가에 다녀온 뒤 감염된 환자가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300원 가까이 치솟은 가운데 이번 계약이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통화 스와프는 상대에게 자국 통화를 맡기고 달러나 상대국 통화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계약입니다.
미국에서의 확진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여행 금지로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의료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약물을 기한을 크게 줄여서 승인을 했습니다. 유럽의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누적 사망자는 현지 시간 19일 3,405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의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스페인에서도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증시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잇따라 돈을 풀겠다고 발표하면서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막는 나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13억 인구의 인도는 다음 주 한 주 동안 국제 여객기의 착륙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네팔은 한국 등에서 오는 여행객들에 대한 방역 강화에서 입국 금지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아침엔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절기 충분히 오늘 태풍급 강풍은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동쪽 지역 중심으로 바람이 강합니다. 아침까지 초속 10m 정도로 세차게 불어오겠고요. 밤부터는 동해안 지역에 다시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곳곳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거나 크게는 3도가량 더 높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14도, 광주 18도, 대구가 19도까지 오르겠고요. 북한도 함흥이 16도, 평양이 15도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이제 본격 봄 날씨가 찾아오면서 계속해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착한 소비가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먹을 밥값을 미리 결제해두는 방식입니다. 지자체들은 농민들을 대신해 농산물을 팔아주기도 합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식사를 마친 시민이 식사 대금을 냅니다. 착한 선결제 네. 제가 할게요. 2만 원. 플러스에서. 네. 네, 추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밥값보다 더 많은 돈을 냈는데 나중에 더 이용할 금액을 미리 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소상공인 돕기 캠페인에 참여한 겁니다. 외식 겸 해서 미리 선결제해서 그분들한테 도움되고 저도 좋고.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매출이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선결제해 주는 걸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점이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요. 코로나19로 농산물 등이 잘 팔리지 않자 지방자치단체가 나섰습니다. 경상남도는 학교 급식 중단으로 갈 곳을 잃은 재배농가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합니다. 앞서 경기도는 시금치, 상추, 깻잎 등 11개 품목을 담은 4kg 박스 상품을 2만 원에 팔았습니다. 7,200상자가 2시간 만에 예약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강원도는 최문순 도지사가 직접 감자 홍보에 나서 연일 매진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이트가 마비되고 1분 30초 만에 다 팔리기도 했습니다. 강원도는 하루 8,000상자이던 판매량을 10,000상자로 늘렸습니다. 감자도 아직 74만 상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수분이 빠져서 이렇게 먹어보면 굉장히 맛있을 때입니다. 다 팔 때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얼어붙은 경기를 조금씩 녹이고 있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쉽지 않다 보니 온라인에선 마스크와 물건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한 장과 달걀 4알을 바꾸는 시기입니다. 공적 마스크를 사러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시골집에서 풀어먹인 닭이 낳은 달걀 4알. 88살 할머니께 드릴 마스크 한 장과 바꾸고 싶다고 손녀가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집은 좀 멀어서 시골이어가지고 우체국 가니까 이미 1시간 전에 벌써 끝났다더라고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난다. 계란이 예쁘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이틀 만에 마스크 10장을 달걀과 바꿨습니다. 힘들게 구한 마스크 간결하게 바꿔가 잘 쓰고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줄을 서기 어려운 엄마들도 마스크 물물 교환에 기대입니다. 가습기며 장난감, 아기띠, 요가 매트에 아령까지 다양합니다. 모두 마스크 한 장 값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구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나가셔도 못 구하시는 일이 태반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필요로 하셔서 소소한 다른 것들로 해서 교환하시는 거는 저는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다고. 크기가 잘 안 맞는 마스크밖에 못 산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마스크 맞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JTBC 이호준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례대표 정당 문제를 놓고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여야 상황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비례대표 후보 공천 문제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갈등을 빚었던 미래한국당 한성교 대표가 결국 물러났습니다. 당 지도부도 총사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은 출범부터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진영 정치 원로들이 주축인 정치개혁연합이 배제되면서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4.15 총선 딱 26일 남았습니다. 네.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각 당들이 내부 갈등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네. 먼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얘기부터 해보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성교 대표 결국 물러났군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저희 정치적 꼼수가 예고한 참극의 현실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언론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뭐 막 내린 한성교의 난 또 3.1천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쓰는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한성교 대표 그리고 또 미래한국당의 공천 이 결과 자체가 이 지금 어디 모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의 그런 의도하고는 다르게 갔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그러니까 지배 관계에서 그러니까 좀 이 주된 위치에 있는 통합당이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이 지금 미래한국당의 이 절차적인 방식에서 만들어낸 결과를 뒤엎었다는 뜻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통합당과 한국당이 정치적인 그 주종 관계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법상으로는 완전히 별개의 이 정당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목적이 정당화된다고 하더라도 수단까지 정당화될 수 있느냐, 수단을 저런 식으로까지 해도 되느냐는 상당히 유권자들의 물음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그 통합당이 상당히 정치적인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힘을 통해서 이 결과를 자신 쪽으로 견인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선거의 결과까지 자신 쪽으로 견인할 수 있을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한 그것까지 가기에는 적잖은 난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갈등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비례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꼼수 정당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최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정치인은 제각각의 정치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국회의원은 각각 걸어다니는 입법기구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까 주종관계도 말씀하셨고 저는 이 사태의 해석에 대해서는 뭐 차 교수님 말씀에 100% 공감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원론적으로 이 문제를 좀 어디에 제기하고 싶냐면 선관위는 왜 이 뻔하게 비례 위성 정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래한국당을 승인했을까요? 그러니까 왜 받아줬을까요? 허가를 했을까요? 지금 언론도 여론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토론하는 내용도 국민들도 뻔히 모당, 자당, 종속관계 이 대표가 어제 한성규 대표가 눈물의 이 변을 가소로운 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결국 공천 주기 위해서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강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당 내를 비판한 게 아니라 당 외 어딘가를 비판한 것이죠. 근데 선관위만 이걸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거법 위반이 두 눈 뜨고 버젓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국 정치를 완전히 진흙탕으로 만든 적이 있었는가? 사실은 아주 이 저열한 정치를 할 때도요. 표면적으로는 명분을 세우려고 그래도 구색은 갖추는 게 한국 정치였어요. 전 이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법적으로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위성정당, 비례정당의 이러한 난맥상을 보면서 우리 유권자들의 심판에 맡기는 걸로 지금 아까 26일 남았다 그러셨는데요. 4월 10일에 이 주말에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는 표를 찍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1일, 3주 남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좌시하면서 언론에서 매일 이것을 중계해야 되는가.
저는 좀 이 자괴감을 느낍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 책임론을 제기하셨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 지금 이 개정선거법에 보면 이번 비례대표 이 선출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심사 절차와 당원 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서 이거 인준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 지금 미래한국당이 원래 그 지금 내놓은 안은 나름대로 그 이 절차를 그대로 따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정치적인 외압을 강해서 이걸 갖다가 뒤집어 엎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뭐 아마도 지금 이 원유철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사실 아직 미래 이 지금 한국당으로 파견이 돼서 새로 지도부를 구성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지금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또 따르려고 모양새를 취하겠죠. 그러나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선거법의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이 정치적인 모당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당으로부터의 외부 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모든 국민들이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른 정치단체들이 고소고발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뒤에 중앙선관위가 아마 조사를 할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전에 저는 중앙선관위가 이런 탈법과 불법이 명백해 보이는 부분에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저는 먼저 발동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 비례대표 그러니까 선정과 관련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자본들이 단순하게 지금 이 보수의 악권 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곧 이야기할 이 지금 민주당 쪽 사이드에서도 사실은 이 지금 개정선거법의 취지와 벗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중앙선관위는 이제까지 아무런 말도 없이 침묵하고 있을까? 저는 좀 중앙선관위가 명백한 심판자의 그러니까 공정한 게임을 주도해야 될 나름대로의 심판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좀 더 사전적이고 좀 과도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강력한 이런 탈법의 조짐에 대해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두 분께서 탈법과 불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의도한 대로 비례 후보들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높다고 봐야겠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모든 공천은 완료돼야 되고요. 또 이제 비례 정당의 입장에서도 비례 명단이 이제 확정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주부터는 사실은 이제 본선 후보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 어제 한성교의 난이 제압됐다, 진압됐다. 이게 사자성어가 만들어졌어요. 읍참선교. 누가 이 한성교 대표의 목을 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지금 본다면 참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런 노골적인 이 불법적 정치는 참 제가 보다 처음 보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이 황교안 대표가 원하는 이 인재 영입에 도대체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인재가 왜 독립적인 다른 당의 비례대표 명단에 들어가야 되는지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게 모순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 리셋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미래한국당은 리셋이 되는데 절차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정가균 의원이 새로운 이 한국당 대표가 되든 원유철 의원이 되든 지금 이 공관위원장에 아직 있는 공병호 위원장이 물러설 기세는 아니에요. 오히려 선거법 위반, 불법 소지를 어제 방송에서 제기를 했어요. 그럼 제 생각에는 미래한국당 내부에서 모당인 통합당의 입김과 지금 한성교 대표가 어제 10번을 다시 봐도 처음에 만든 비례 명단이 아주 잘된 명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번 충돌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의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역시 당 안팎에서 비판과 지적들의 직면에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일단 말이죠.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겠다. 이런 정도로 결정이 됐었는데 사실상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단순히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사실상의 비례위성정당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판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어제 그 관훈토론입니까? 그러니까 나선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개 과정이 몹시 민망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이 그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로 한다면 상당히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국민들한테 얼굴 면이 안 선다고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그건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민주당이 지금 그 탄핵 세력, 적폐 세력의 가반 저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지금 이런 그러니까 이
연합정당, 비례연합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그런 행위 자체가 지금 개정선거법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이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를 혁파하고 소수 여러 다양한 정당들을 원내에 진출시켜서 대화 타협의 정치를 만들겠다는 그 근본적인 취지 자체를 지금 반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먼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연합당이라고 하지만 지금 사실 비례연합당이 아니라 지금 그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새로 하나 더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원래 이 연합을 타깃으로 했던 정의당이나 민생당 원내 정당 자체가 지금 그 연합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다른 그러니까 하나의 협상 대상으로 이야기했던 미래당이라든지 녹색당과 같은 정당들도 아예 지금 그러니까 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사실상 지금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약간 형식상으로 연합의 형태를 띠지만 사실은 비례대표를 독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금 낳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그 개혁 진보 세력의 나름대로의 공관 연대 자체를 스스로 허물고 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과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정부를 이끌어갈 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낙연 지금 공동선대위원 몹시 민망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이러한 몹시 민망하다고 논평할 위치에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네. 몹시 민망하면 본인이 공동선대위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죠.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그 차가운 이 비판 여론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숙고하고 이 지금 현 단계에서 다시 한 번 더 자신들의 행위를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그동안 그렇게 비판을 했었던 네. 옛 자유한국당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꼼수 정당을 대응하기 위해서 네네. 자신들도 뭐 자신들의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든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꼼수 정당을 꼼수 정당으로 맞대응하는 그 상황인데. 이야기를 네. 정의당이 애초에 비판을 한 거죠. 이 불법적인 꼼수 정치에 똑같은 꼼수 정치로 이제 맞대응하게 된다면 결국은 저 부끄러움을 모르는 수구 보수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이게 이제 정의당의 초기의 워딩이에요. 근데 정의당은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분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지금 아까 이야기한 이 미래통합당과 한국당의 관계는 수직적인 모당 자당, 그야말로 비례 위성 정당이라면 민주당이 여기서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비례 정당이 아니라 비례 연합 정당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연합의 방점이 있어서 수평적인 비례 연합 정당이 만들어졌다면 사실은 좀 이거 명분적인 약간 이 차별화를 할 수 있었는데 차별화가 지금 무력화되고 있는 거죠. 그 명분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똑같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전 선관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정말 진흙탕 정치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심판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먼저 이게 복싱인 줄 알고 링에 민주당이 올라왔더니 지금 상대의 강한 상대가 이종격 투기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먹만 써야 되는데 지금 발차기를 시도했어요. 나만 맞고 네. 다운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럼 나도 발을 쓸래.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는 정당들에겐 전쟁입니다. 그럼 심판이 자, 이건 이종격 투기가 아니다. 발을 쓰면 반칙이니까 몰수 게임 하겠다. 손만 써라. 라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안 보여요. 지금 피철철 흘리고 싸우다가 유권자가 알아서 판단하시오. 어디 갔을까요? 링에서 내려간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매일 언론에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이게 왜 안 보이냔 말이에요. 이 잘못된 과정이. 그러니까 저쪽이 반칙을 쓰니까 이쪽의 명분은 저쪽이 반칙을 써서 의석을 20석쯤 더 가져가게 생겼다. 이거 막아야 되지 않느냐? 전 막아야 된다는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이 같은 방식을 동원해서 전략 전술을 상대와 맞추겠다. 전쟁에서 우리가 지게 생겼는데 무슨 방법이들 못 쓰겠습니까? 지금 저쪽은 반칙을 쓰고 나왔는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게 이 일반적인 뭐 싸움과 전쟁과 다른 점은 뭐냐면 룰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선거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개정된 선거법 내에 88조도 있고요. 237조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도하게가 아니고 전 지금 선관위가 나서는 게 뭐가 과도해요? 국민들이 보기에 반칙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바로 잡아주는 것은 자 미래 한국당이 저지되면 지금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사라집니다. 민주당은 지금 위성정당이 사실상 2개가 만들어지고 있죠. 열린민주당도 있고 더불어시민당도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3개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5개도 생길 수 있고 아무런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정의당도 위성정당을 한 3개 띄워도 되는 겁니까? 그 국민들이 보기에 이상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심판이 나설 때가 됐는데 왜 지금 그라운드가 난장판이 되고 있는데 이걸 좌시하고 있느냐. 바로 잡아줘야 할 기관이
이걸 좀 바로잡아 달라라고 지금 제가 언론을 통해서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 정도로 두 분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 오늘 뭐 강한 비판과 질타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반드시 선관위에서 어떤 입장 표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민주당과 관련된 내용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 진영 원로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정치개혁연합이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뭐 강한 반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원래는 정치개혁연합하고 손을 잡을 것처럼 다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개혁연합하고 그러니까 손을 잡지 않고 지금 그러니까 시민을 위하여라는 단체하고 손을 잡으면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당명을 내세우게 됐는데요. 뭐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뭐 지금 이 정치개혁연합 측에서는 상당히 민주당이 상당히 정치적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양경철 원장을 비롯해서 이런 그러니까 민주당의 나름대로 이 실세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정치적인 그 계산에만 집착해 정치적 공학적으로 해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민주화 시대의 원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정치개혁연합 세력들과의 거리를 둔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적인 계산도 있지만 향후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지금 이 비례연합당을 민주당으로 통합을 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화 시키는데 이 정치개혁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민주화의 원로들한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에 배제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 저는 그러한 의구심 자체가 상당히 나름대로의 그 근거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 이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그 범여권 정당들과의 관계의 설정도 문제도 있지만 과거 우리 이 민주화 과정에서의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던 시민사회와의 또한 공조체제가 깨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당장의 눈앞의 의식보다는 거기에서 집착하다가 전체적인 그 개혁 진보 연대의 이 틀을 깨는 그러한 일종의 소탐 대실까지는 아니라도 소탐 중시를 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저뿐만 아니라 아마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치개혁연합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임을 물을 계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례연합정당이 생기다는 전제하에 가장 좋은 모습은 정의당, 또 정계련, 그 외 민생당, 나머지 또 원외 진보정당이 같이 망라됐다면 똑같은 비례정당이 여야에 만들어지지만 범야권에 만들어지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요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가치도, 사상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비전도 컨텐츠도 없어요. 그냥 의석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 연합정당이 수평적으로 만들어지면 그것은 연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열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녹색당 나가면서 이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민중당도 원내 1석입니다. 참여하기로 했는데 이념이 다르다. 그럼 미래당은 이거 집권 여당의 그냥 위성정당으로 전락했네. 우린 나갈래. 지금 이런 그림이거든요. 분열 양상이거든요. 여기는 정의당의 책임도 있고요. 민상당의 책임도 있고요. 정계련의 책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분 다툼으로 분열이 됐다면 사실은 뭐 노선이 다릅니다. 이거는 전 명분에 불과하다고 보고 결국은 다 각각의 욕심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물론 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만 누가 누굴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럴 계제가 아니고 지금 범진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판이 흘러간 것에 대해서는 각각 자신들의 책임에 반성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것처럼 4.15 총선의 심판관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유권 해야 될 해석을 것이고요. 하거나 입장을 내야죠. 네, 뭐 경고의 메시지도 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야 뭐 가릴 것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끝으로 두 분에게 30초씩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각 정당도 좋고요. 선거에 임하는 정치인들에게도 좋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뭐 지금 최영일 평론가께서 중앙선관위의 역할 상당히 강조를 했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이 흘러가는 이 사태에 대해서 결정적인 심판관은 누구냐 하면 저는 중앙선관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국민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대 정파 입장에서는 과연 국민들의 바라는 그러니까 지금 정치 길을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도를 벗어난 꼼수의 정치는 결국은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은 가슴에 새겨야 될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국민들은 이제 심판이 아니고 참여자입니다. 정치의 이 주도자들이죠. 주권자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어떤 보수층, 대통합과 함께 지지층들은 다 결집했습니다. 이 미래한국당을 찍으려는 지금 적지 않은 여론이 여론조사상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위성정당인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찍는 거예요. 나는 지금 미래한국당의 정당 지지 투표를 하지만 미래통합당의 의석이 갈 것을 알고 찍는 거예요. 참여자예요. 속아서 찍는 게 아니고 알면서 동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민주당 쪽에 지금 위성정당, 비례정당 이야기했지만 지지자가 이걸 모르고 찍습니까? 뻔히 알고 찍는 겁니다. 왜? 한국당의 의석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국민들은 심판이 아니에요. 국민들은 이미 정치의 참여자가 됐고 함께 움직이는 파트너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어떤 선택이 나오든 유권자, 지지층들의 결집의 세가, 그러니까 이번엔 전쟁이라고 보는 것이 중도의 캐스팅 보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좁아져 있습니다. 물론 중도도 선택을 해야죠. 저는 10% 남짓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보수 진영, 진보 진영의 새 결집의 대결이 아주 또렷하게 강하게 나타나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 결과에 많은 이제 후과들이 있겠지만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국민의 선택 언제나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 이번 4.15 총선에서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최고위원 한 명의 공천이 미투 폭로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여권에서도 비례연합당에 참여한 당대표와 민주당 지역구 후보 한 명의 과거 이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정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원성 최고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미래통합당 최고위가 김 최고위원의 부산 북강서을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공천관리위가 미투 폭로와 호남 비하 발언 제보를 접수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공천 취소를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앞서 통합당 관계자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직접 접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의 실체가 있다면 녹취를 공개하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곧바로 북강서을에 김도읍 의원을 공천했습니다. 여권에선 민주당과 비례정당에 함께 참여한 가자환경당 권기재 대표의 이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권 대표가 2013년 부산 국세청 근무 당시 지역 봉사단체 여성 3명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고소는 치환됐지만 검찰은 미성년자 피해가 있었던 점을 들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권 대표는 JTBC와의 통화에서 조직적 모함이었다며 신분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갑의 민주당 홍성국 후보도 과거 발언을 해명해야 했습니다. 과거 강연 도중에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성희롱이 아니냐는 지적 때문입니다. 홍 후보는 말 실수였다며 공개 사과했고 당 검증 과정 때 문제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연령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연령대는 20대라고 합니다. 어제까지 기준으로 8,500여 명의 확진자 가운데 20대가 27%가량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분석 자료입니다.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는 좀 다른 양상인 거죠, 그러니까? 네, 1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565명입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358명, 27%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50대가 19%, 40대가 13% 순입니다. 단순 환자 수치뿐 아니라 객관적 지표로 통하는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도 2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최소 2~3배 높습니다.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온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이 20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국 등 다른 국가와는 다른 양상인데요. 이는 우리나라 20대가 사회활동이 활발하고 또 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가 많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에다 이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는 선입견도 이 젊은 층의 경계를 늦추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20대 확진자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중동 지역에서는 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란이 18,000여 명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중동 나라들의 조치도 강화가 되고 있죠.
네. 최근에 쿠웨이트 교육부가 대학을 포함한 모든 학교와 또 종교 교육기관의 수업이 8월 4일에 재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초장기 휴교령을 내린 건데요. 19일 기준으로 쿠웨이트의 코로나19 감염자는 148명입니다. 그리고 중동 전역에서는 감염자가 2만 1,000여 명이고 사망자도 1,3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계 미국 배우가 미국 사회의 코로나19 인종차별을 비판했다는 소식입니다. 배우 데니얼 데 김은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어떻게 감염됐는지를 소개하면서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과 무분별한 폭력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데니얼 데 김은 몇 주 전에 뉴욕에서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시아 사람이고 코로나19에 걸렸지만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뉴욕에서 감염됐다며 코로나19 인종차별에 대해서 비겁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이 봄에 태풍급의 강풍이 불어서 어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나고 또 산불을 끄려던 헬기가 추락해서 인명피해까지 났습니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강풍 피해까지 본 분들로서는 참 한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강한 바람이 오늘까지 부는 건가요? 언제까지인 건가요? 실제로 이제 어제는 뭐 거의 태풍급 바람이었고요. 네. 그 정도 바람은 아니고 오늘은 어제보다 많이 약합니다. 어제 이제 제일 강하게 불었던 곳이 이제 동해안 지역이었고 이쪽으로도 이제 서울 지역도 21년 만에 처음으로 네. 강풍 경보가 발령됐었는데 그거보다는 상당히 오늘 바람은 좀 잦아듭니다. 그렇더라도 오늘도 낮에도 바람은 뭐 평소보다는 좀 더 강한 그런 정도는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봄에 뭐 태풍급의 강풍이 분다고 해서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게 이 코로나 균들을 좀 다 쓸어가 버려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게 지금 막 이런 산불 피해가 나고 울산에서는 인명 피해도 나고 하니까요. 울산에서의 불은 지금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 전해지기로는 좀 지금은 좀 상황이 더 나빠지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불이 붙어서 어제는 바람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확장되고 그래서 이제 많이 좀 고전을 했는데 일단 밤 동안에 일단 그 소방본부 쪽에서 이제 불의 그 머리라든가 불의 꼬리, 불의 허리 이쪽에서 계속 불이 번지지 않도록 네. 해놓고 오늘 새벽서부터 일단 그 소방 헬기가 바로 투입이 됐죠. 네. 어제는 이쪽 울산 쪽이 초속 한 25m까지 강풍이 불었는데 네. 현재는 한 7에서 10m 정도로 바람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정도면은 뭐 바로 이제 진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강한 바람이 부니까 이게 또 민가까지 번지지는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이제 민가까지 번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코로나 사태 와중이어서 뭐 대피 시설에도 못 가고 거기 가면 또 감염 우려가 있을까 봐 지인 집에 가거나 또 이런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이제 울산의 불은 그래도 오늘 오전 중에는 진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어제 영향이 있었던 게 그 선별 진료소들 있잖아요. 검사를 하는 곳들 여러 곳이 또 문을 닫았어요. 바람이 불면은 운영을 못 하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바람이 잦아들면 또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정상적으로 그대로 다 운영이 가능할 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일단 한 241동 정도가 철거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다시 이제 세울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다른 데는 전부 다 이제 결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산불이 많이 발생할 때예요. 근데 워낙 지금 코로나에 다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뭐 이번 봄은 그냥 없는 봄으로 치자 뭐 이런 한숨 섞인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사실 산불을 지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고성 산불이 지난해 이 시기에 또 있었고요. 네네. 원래 이제 이 3월에서 4월 사이가 이제 가장 연중 바람이 가장 강하고 또 가장 건조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산불이 나면 꺾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것인데 일단 뭐 산림청에서도 이제 3월 14일이었죠. 네. 3월 14일서부터 4월 17일까지 아주 특별 일단 이 산불 방제 기간을 갖다 설정을 해갖고 지금 아주 전방위적으로 좀 대비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이제 고성 산불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것 갖다 얻었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한 이런 감시 체계를 갖다 운영을 갖다 이제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미세먼지는요, 참 신경 쓴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이 미세먼지는 워낙 요즘에 마스크를 항상 하니까 뭐 미세먼지는 자동으로 또 이 마스크로 막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올해 미세먼지는 좋았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 3월 초에 아주 뭐 대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 올겨울에는요 특성이 일단 뭐 환경부에서도 2월까지 보니까 평균보다 한 16% 정도 미세먼지 양이 줄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저는 올겨울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 동풍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기압계의 이동이 좀 빠르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나쁘더라도 길게 지속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쁜 날이 많지 않았고요. 또 이제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항상 쓰다 보니까 네. 뭐 각별히 인식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점도 있죠. 네. 오늘이 춘분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근데 이 시기가 또 특별히 일교차가 낮과 밤의 그 온도 차가 또 벌어지는 시기라서 특별히 또 건강을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오늘은 이제 기압골이 지나가고선 첫날이니까 일교차가 10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일서부터는 당장 서울 같은 경우도 일교차 한 14도, 15도 이상 벌어집니다. 15도 이상이요. 네. 그럼 정상인들도 15도 이상에서는 건강이 이제 나쁘다라고요. 보통 일반인들은 한 10도 이상이면 좀 취약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일교차가 가장 큰 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건강 관리에 좀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럴 때 이제 감기라든가 이런 게 몸살 같은 게 걸리든지 싶거든요. 네. 또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각별히 건강 관리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에는 열 조금만 나도 코로나가 아니어도 겁나고 네. 또 아파도 병원 가기도 또 겁나고 그런 시기여서 네. 더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될 시기고, 아직은 좀 두꺼운 패딩을 입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교차가 크고 하니까. 따뜻한 봄 날씨는 언제부터일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게 굉장히 춥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사실 겨울서부터 지금 봄까지 평균보다 따뜻했어요. 실제 평균은. 그렇습니까? 네. 다만 약간 내려가는 때는 있었지만,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코로나의 영향도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이 마음에 좀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런가요? 네. 더 춥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 봄은 뭐 당장 내일서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고요. 당분간 뭐 4월, 5월까지 예상도 평균보다 기온은 따뜻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저도 뭐 지금도 현재 패딩을 입고 다닙니다만 네. 이상하게 기온은 안 낮은데도 춥습니다. 올해는 또 그런 게 있나 보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절기 충분히 오늘 태풍급 강풍은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동쪽 지역 중심으로 바람이 강합니다. 아침까지 초속 10m 정도로 세차게 불어오겠고요. 밤부터는 동해안 지역에 다시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곳곳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거나 크게는 3, 4도가량 더 높겠는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이 14도, 광주가 18도, 대구는 1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함흥이 16도, 평양이 15도로 역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이제 본격 봄 날씨가 찾아오면서 당분간 기온이 계속 높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의 한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이 밤사이 계속해서 번졌습니다. 민가와 초등학교 부근까지 접근했고 아파트 단지와 인근 주택가의 주민 등 4천여 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조한 날씨에다 강풍까지 불면서 지금까지 1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 31대가 새벽 6시 30분부터 다시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자국민들에게 모든 해외여행을 피하라는 최고 수준의 여행 경보를 내렸습니다. 확진자는 1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면서 식품의약국에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300원 가까이 치솟은 가운데 이번 계약이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통화 스와프는 상대에게 자국 통화를 맡기고 달러나 상대국 통화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계약입니다.
가족 비리 또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재판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재판부는 함께 추가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의 가족 비리 부분만 따로 분리할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